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TV입니다.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죠. 국내 증시도 이에 따른 영향이 상당합니다. 하루 급등, 하루 급락하는 모습이 반복이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치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월간 서울경제TV에서는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톱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으신 분이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네. 또 전반적인 시장 얘기와 더불어서 최근에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 전략 가져가야 될지 그 부분 더 먼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시장 자체가 침체기에 있으니까 네, 다들 이제 맞아요.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이고요. 화면 먼저 그냥 일단 먼저 화면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3% 이상 급락한 날 그걸 보고서 시작한 우리 시장이 최근에 어떻게 움직였나 보시면요, 좀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나스닥이 4% 정도 가까이 하락한 날이 지금 6차례나 있습니다. 4월 26일 날서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한 달만 가져왔는데요. 이 화면 보시면요. 4월 26일 날 3.95% 하락했거든요. 그 다음 날 우리 시장은 1.1% 하락이었고요. 4월 29일 날 4.17% 하락을 했고, 주말이 쉬었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0.2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5월 5일 날 5% 가까이 하락했는데 그 다음 날 1.23% 하락, 5월 9일 날 4.29% 하락에 다음 날 0.55% 하락, 5월 11일 날 3.18% 하락하고 우리나라는 다음 날 1.63% 하락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4.73% 장중에 5% 이상 하락을 했죠. 4.73% 종가 마감했는데요. 보시면 나스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죠. 뭐 빠지면 4%예요. 근데 우리 시장이 1% 정도 빠지면 1.5% 정도 또는 1% 이내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풀어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이 나스닥보다 더 변동성이 큰 게 원래 맞았거든요, 전에는. 네. 근데 최근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지 않게 된 배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시황을 얘기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팔 만큼 판 것 같습니다. 시장이 수급적인 침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좀 뭐 우울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 네. 그럴 때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비중이 팬데믹 이전에 39% 정도 됐는데 요즘에 한 30% 깨고 내려갔다고 하죠. 원래 한 30% 정도 있었는데요. 외국인들 보유 종목들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더 내려간 거예요. 한 28%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그들의 전체 그 글로벌리 그 포트폴리오에서 우리나라 비중을 그동안에 상당히 줄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줄였던 상황 속에서 이제 여기서 더 줄일 수 있느냐, 좀 목에 차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매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급락하고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강력하게 매도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하는 건 뭐냐? 그건 이제 선물과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 부분이 있고요. 공매도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매도가 있는 것이지 강하게 아래로 던지면서 매도하는 강한 매도가 지금 없는 부분이 좀 있고요. 국내 기관도 그렇습니다. 국내 기관도 요즘 보시면 사모펀드나 또는 연기금 보면은 하루 샀다 하루 팔고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일방향으로 사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매도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좋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나쁘게 반대쪽에서 바라보면은 그러면 변동성은 작아졌지만 올리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매수세도 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이 지금 눈치 보기를 하면서 침체 분위기에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은 파는 이런 수급 주체 자체도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네네. 살 수 있는 수급 주체도 상당히 제한적인 가운데서 이제 네네. 팔 만큼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반격의 타이밍 이런 부분을 좀 이런 부분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 상황 자체가 녹록지가 않아요. 예,
예.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지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1,300원을 가까이 두드리는 모습이 네네. 나타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무려 11원 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외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자체, 저점이 만들어졌다는 이런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제가 외인들 같은 경우가 물론 주가도 많이 떨어졌지만 비중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미 금리차 역전 이런 부분이 연말이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에 따른 추가적인 하락 이런 요인 자체도 만만치가 않을 거라고 보는 시각이 네네. 상당하거든요. 네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환율 지금 우리 시장에는 환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일단 달러 대비 원화가 지금 1,290원까지 갔었고요. 1,300원 간 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 글로벌 그렇죠. 위기 상황에만 가는 아주 독특한 현상인 거고요. 네. 이번에 이제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시장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자들 두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 화면은 달러인덱스입니다. 달러인덱스가 지금 좀 빛이 있는데 105까지 라인까지 갔죠. 이건 네. 20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렇죠. 달러가 20년 만에 최고예요. 근데 달러인덱스가 이렇게 왜 올랐냐? 라는 것을 보면은 그 다음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그 다음은 유로화입니다. 유로화. 유로화도 내일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로화가 계속 이렇게 하락한 원인을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인덱스가 올라간 부분, 달러인덱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달러인덱스가 지금 105까지 갔지 않습니까? 달러인덱스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상대 가치인 상대국의 통화 가치인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계속 약세인데 이것이 네. 강세로 하향 안정화 될 수 있고 네. 하향 안정화 되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매수 진입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매수 진입하면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들어올 거고 인덱스 자금이 들어올 거고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이런 걸 사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지수는 반등을 할 것이고 네. 결국은 우리 시장은 환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달러인덱스가 지금 105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로화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유로화가 떨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국인 유로화 통화가 약세가 된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다 보니까 달러인덱스의 비중이 한 48%가 유로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가 지금 약세가 된 부분이 달러인덱스가 올라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유로화가 약세가 된 부분은 유로존의 경기가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통화 가치라는 거는 그날의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달러인덱스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간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일봉인데요. 중국이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4월 중순부터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그동안에 괜찮다가 잘 버티고 있다가 4월 중순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은 도시봉쇄입니다. 중국의 도시봉쇄. 셧다운 문제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를 우리가 빠른 시일에 볼 수 없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올라간 것이거든요. 중국 위안화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화면은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원화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간 부분이에요. 이게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꾸로 이것이 반대로 우리 원화가 다시 하향 안정화된, 즉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이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럼 네. 다시 한번 또 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유로화를 말씀드렸어요. 유로화가 약세거든요. 그럼 유로화가 강세가 될 부분이 뭐냐?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쟁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네. 근데 전쟁이 종료되는 거나 휴전하거나 그러면 이거 유로화는 바짝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달러인데서 떨어질 거고. 이게 그렇죠. 첫 번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달러인데스가 지금 105까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이거 옐런 장관이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물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지금 CPI 지표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8.3%잖아요. 그렇죠. 8%가 넘어가고 네, 있죠. 8.3%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달러까지 약세로 가면은 아마 10% 훌쩍 넘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수입 물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수입 물가 때문에 중국의 대중 관세 이제 다시 원상세로 네, 고과세 하겠다. 이제 하겠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즉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부분, 달러 강세 부분을 지금 물가 때문에 싫어도 용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요인은 CPI가 둔화가 되면 달러 인덱스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 말씀드렸잖아요. 위안화가 4월 중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간, 즉 위안화가 약세가 된 부분은 도시봉쇄란 말이에요. 네. 그럼 중국의 도시봉쇄가 해제되는, 완화되는 상황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는 지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질병이라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긴 하지만은 지금 강력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하면서 봉쇄 정책을 했는데 6월에 전인대회가 있거든요. 네. 그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리커차 총리가 시진핑 정책에 대해서 대놓고 지금 뭐 반론도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정치적 부담도 있고 그리고 도시 봉쇄된 도시의 지역 주민들 인민들이 굉장히 지금 원성이 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지난주에 중국에 계신 분이 주재원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제 고객분이 있었고 오셔서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한 명이라도 걸리면 그냥 통통 그냥 봉쇄해버린대요. 그렇죠. 거기는. 아파트 자체도 아예 예. 걸어 잠가버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원성이 크겠어요, 지금. 네. 다 타국 국가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강력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의료 시스템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지금 솔솔 나오는 얘기가 6월 1일부터 도시 봉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얘도 이제 꺾여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지금 그 말씀을 주신 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지표로서 이제 환율을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달러 인덱스 강세 이런 네, 부분으로 그게 세 가지 요인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해서 말씀하시자면 이제 그 달러 인덱스 관련돼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유로화 관련해서 돌아야 된다 네네. 이런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네네. 마무리가 되는 부분과 그리고 CPI 이런 부분 꺾이는 부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3월달, 4월달 우리가 이런 CPI 바라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이런 물가에 대한 피크 아웃은 좀 멀었다 하는 이런 시장 분석 자체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성장주 흔들리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마트나 타겟 이런 부분의 실적 가이던스나 그 실적을 보게 되면 네네. 시장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물가 상승이 향후 이런 기업들의 실적 둔화로 이어지는 모습 자체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 시간이 필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이런 셧다운 문제 이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어찌됐든 한 6월 1일 전후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고 있고 이미 상해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네. 환율 때문에 시장이 한번 또 위기 상황이나 텐트럼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제가 거기에 이제 대답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지금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두 가지 정도가 좀 덧붙여져 있어요. 하나는 네. 뭐냐면은 지금 EU에서 ECB에서 금리 인상 50bp 금리 인상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거기서 금리 비슷한 인상하면은 금리 인상하면 유로가 올라옵니다. 그럼 달러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경기 지표 자체가 지금 안 좋게 나오잖아요. 네. 한 국가의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주 고금권의 달러의 강세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경제 지표도 최근에 발표하는 지표를 보면 하루는 좋게 나오고 하루는 나쁘게 그렇죠. 나오고 해석 차이 같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4월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 같은 경우 네, 네. 긍정적으로 나왔고 네, 네. 2분기 GDP 전망률, 예, 예. 전망치도 기존의 1.8%에서 2.5%로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 네. 이런 모습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CEO 대상으로 이와 네. 관련된 네. 추가적인 경기 이런 하방 위험에 대해서 서베이 해보게 되면 네, 또 네. 이런 부분 나쁘게 나오고 네. 사실 어디에 줄 서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지금 현재의 변동성 구간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돌발 변수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의 도시 봉쇄만한 게 없었으면 시장이 예상 흐름을 어느 정도 쫓아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월별로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값은 추세는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CPI 말씀 주셨는데 CPI도 화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베스트닷컴의 화면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CPI의 증가폭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2020년에 팬데믹 이후에 이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지난 4월에 살짝 둔화된 거예요. 아까 네. 말씀 주셨듯이 이게 연속적으로 둔화되면 시장은 분명히 화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피크아웃 쳤다. 이제. 네, 그런데 이게 피크아웃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겠다. 예, 확인 좀 더 그러니까 필요하다.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5월 거 보고 6월 걸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 보고서 시장이 움직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못 믿겠다 이라는 거죠. 지금은요. 그렇죠. 하루 급등했다가 하루 급락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고 냉정하게 보면 지금 나스닥도 계속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사실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는 그 변동성을 시장이 감당하고 우리 투자자들이 감당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 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5월, 6월 지표를 지금 보자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거는 둔화될 개연성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돌발 변수가 또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요. 네. 작년 봄에 옐런 장관과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했던 지금 실수했다고 얘기한 게 이 경기 지표가 조만간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가을에 오미크론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오히려 더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도에 봄이면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전쟁 터져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뭐라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길을 수 있겠다. 많이 후퇴했어요, 지금은. 예상치 못하게 또 중국 셧다운 자체도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중국이 셧다운이 생겨버린 거예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빨리 둔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금 긴축 정책을 쓰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은 핵심은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결국 지표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예. 회복에 대한 자신감 이런 부분이 그렇죠. 올라오는 부분이니까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업권으로 가고 빨리 둔화되지 않은데 거기에 금리를 계속 올려. 네. 그러면은 물가는 오르고 금리 올리는 상황에서 경기는 둔화돼, 경기지표 둔화돼.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S 공포.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그걸 있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물가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긴축 정책도 다소 좀 한숨을 돌리고 좀 천천히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러면 경기 침체 얘기도 쑥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경기 지표이다. 근데 경기 지표의 5월 달치 6월 달치가 나오기에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6월 첫째 주에 올게 나올 거고 7월에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당시 6월에 또 금리 인상 50bp 한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두고 있는 시장이니까 시장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거고 여기서 곧바로 반등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시장의 정서는 CPI가 둔화가 되던 전쟁이 좀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든 아니면 도시봉쇄가 완화가 되든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악재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환율이 떨어지고 지금 원화 강세가 되고 CPI가 둔화되면서 양적 긴축에 대한 걱정도 조금씩 덜어들면서 그러면서 터닝할 거다. 이게 기저에 좀 깔려 있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안한 심리는 분명히 맞지만 기저에 거기 깔려 있기 때문에 시장을 가만히 보시면요. 시장은 굉장히 약한데 종목은 또 가는 종목은 막 가요.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 같아요. 예, 완전히 예. 종목 장세다 보니까 예. 주도적인 뚜렷한 수급 주체는 없는데 예를 예. 들어서 2차 전지, 예. LMF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신고가 날아가는 예, 모습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고 예. 그리고 일부 테마주 이런 종목들은 그렇습니다.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는데 예, 그런 종목이죠. 우리가 대다수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삼성전자, 현대차 네. 같은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개별 종목은 시장에 돈이 많으면은 어떤 종목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시장이 불안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돈을 뺄 거랍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것만 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슬림화될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시장이 그래도 종목으로 따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시장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는 뭐 지금 수주 공시가 LNF 수주 공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네, 급등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수주 공시가 나오던 실적이 좋던 그냥 반영하지 않고 빠져버려요. 네. 주가가. 근데 지금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소 시장의 정서는 좀 변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대형주가 약한 이유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한 속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프로그램 매도, 인덱스 매도는 다 대형주 위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는 그쪽은 두들겨 맞으니까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고 프로그램 매도에서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쪽은 자기들끼리 리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은 또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정된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나타나고 네, 있고 예. 전반적인 수급이 빠지는 모습이 대형주에서 같이 나타나고 예, 있네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이 빠졌잖아요. 네. 거의 연 저점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자체가 네네.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자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사기도 힘들고 팔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테마주를 따라가기에도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저희가 너무나 없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다들 그냥 편히 얘기하는 게 버티기 하자. 시간이 좀 더 지나야 된다. 지금도 제가 네. 말씀드리기를 5월, 6월 지표를 봐야 되니까 네.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주가 좀 빠지고 그러면 또 화도 내고 어떨 때 반등 주면 좀 괜찮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떨어지는 구간에서 내가 종목을 교체하거나 현금을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버티기 해라 그러면 나름 전문가로 나와서 버티기가 말이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심리학자 말을 빌려서 러시아 심리학자 길로비치의 말씀을 빌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주식 투자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네. 매수를 할지 보유할지 매도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A와 B를 선택을 할 때 이거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심리학자 분은 그 박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택하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을 것을 선택하는 것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용기네요. 지금. 네,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야, 나는 지금 여기서 추가 매수하지도 않고 내 주식 팔지도 않고 나는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기다릴 거야. 지표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볼래.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선택도 하지 않고 매일매일 야 이거 지금 팔아야 되는 거야? 여기서 폭락한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데 팔아야 되는가?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야 여기서 사서 가지고 있으면은 야 이게 손실보다 수익의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저가 매수로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런 갈등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시장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는 힘들어져서 오히려 시장이 이끌어다니면서 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선택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 삼성전자를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전자 여기서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는 그냥 보유하고 있을 거야. 이것도 선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9만 원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8만 원에도 삼성전자 사야 된다 그랬고 7만 원에 사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6만 원이잖아요. 6만 원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8만 원에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삼성전자가 6만 원대는 사야 되는 이유가 없어졌습니까? 동일하죠. 뭐 펀더멘털이 바뀐 것도 예, 없고, 똑같은 겁니다. 실적 추정치도 똑같은 거의 겁니다.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있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심리가 바뀐 것뿐이지 시장 전체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심리가 바뀐 거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에서도 기술적 급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도 이런 그 관련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이 나와버리고 네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급락이 나오면서 네. 향후 내년 이후에 PC나 서버 시장 이런 부분도 네. 좀 위축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좀 너무 빠르게 선 반영을 하면서 지금 추가적으로 좀 하방 프라이싱 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고 특히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전체 시황의 영향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삼성전자가 더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좋아지고 더 공고점 돌파 10만 원 넘어간다 이런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시황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여기서 팔고 다른 거 살 거냐 아니면 팔고 현금 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나 그냥 있을 거냐 네. 아니면 나 지금 삼성전자 살 거냐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선택의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팁을 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만 원에 삼성전자 사고 싶었고 삼성전자 살 이유가 있었다면 지금 6만 원에 삼성전자를 팔 이유는 더더욱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지는 그렇죠. 않을지언정. 돈이 없어요 일단. 네, 사지는 돈 없고. 않을지언정 팔 이유는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삼성전자나 내 종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처음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두 번째는 시장이 약한 것은 때때로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IT 버블 붕괴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지금은 사실은 팬데믹 버블이 붕괴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과격하게 시작을 약세론자들이 볼 때는 붕괴라는 표현을 쓰고요. 조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붕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표현을 씁니다. 비정상 정상화. 예, 예. 전 그게 좀 더 땡기네요.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가격의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인이 올랐고 부동산이 올랐고 주식이 올랐고 사실 비정상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이 되돌리면서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도에도 1년 정도 하락을 했지만 원위치 않은데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결국은 한 1년 정도 하락을 했어요. IMF 때 거래하셨나요? IMF 외환위기 때. IMF 때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봤어요. IMF 외환위기 때 1997년도에 디폴트 선언했거든요. 네. 1997년 봄부터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점을 언제 찍었냐면은 8월에 찍었습니다. 8월에 1998년 8월에 98년 8월에 찍었거든요. 그럼 결국은 보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걸려면 1년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네. 이 하락이 1년 정도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확인하는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플라임 모기지원 사태가 나고 나서 그때도 한 1년 정도 빠졌어요. 그렇죠. 2018년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2018년도에 금리 인상하고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할 때였습니다. 네.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그랬거든요.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때 미국은 3개월뿐이 안 빠졌고요. 네. 폭은 굉장히 컸어요. 그때 3개월뿐이 안 빠졌고 우리나라는 1년 반 정도 빠졌어요. 네. 2018년 1월서부터 2019년 여름까지 빠졌습니다. 물론 중간에 반등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몇 개월 빠졌습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빠졌죠. 11개월 빠졌습니다. 11개월. 거의 작년 7월부터. 작년 6월 고점을 찍고 나서 7월부터 빠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랬으니까 거의 1년입니다. 11개월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기간의 조정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 가격의 조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기간의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11개월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 있는 상태로 본다면은 그냥 여태까지 경험적으로 보고 과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충격이 있었을 때 네. 있었을 때도 최장이 1년 6개월 정도였고 한 1년 정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점에서 돌아갈 수 있는 턴어라운드 이런 부분은 기회를 좀 노려볼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 근데 왜 못 도냐? 요즘에는 방송할 때 이제 터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매수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쵸. 표현을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워낙 시장이 어렵고 미국이 막 빠지고 이러니까 야, 또 사면 물리는데? 저 사람 또 저점 얘기를 하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많이 경험하시죠? 추세에 역행하는 투자가 제일 어려운 네, 부분이잖아요. 네, 하락장에서 수익 내는 네, 게. 그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난받고 막 그래요. 그렇죠. 댓글에서. 그런데 이제 반론의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비난은 아니고요. 반론의 여지가 많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리고 지금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미국은 1월부터 빠졌어요. 미국은 작년부터 빠진 게 아니고 이번 1월부터 빠졌습니다. 그렇죠. 1월 달에 나스닥도 고점 찍었고, 예. 근데 워낙 그 가격의 조정폭 자체가 너무나 가파르게 떨어지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1월부터 빠졌기 때문에 1월에 금리 인상 때문에 빠졌습니다. 반등 좀 주려고 했는데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반등이 컸어요. 그리고 3월은 좀 괜찮았어요. 그다음 4월에 빠진 거는 양적 긴축, 5월에 양적 긴축 얘기 네. 나오면서 양적 긴축으로 빠졌고 4월 말에 가니까 어떤 일이 됐냐? 빅테크가 돌아가면서 실적 시즌에서 돌아가면서 그냥 이건 순환하면서 그냥 돌팔매지도 아니고 네. 막대대로 맞는 거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순환하면서 돌아가면서 빠지면서 고점을 전체로 좀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난 거거든요. 네. 이 주식시장에서는 키맞추기라는 표현을 키맞추기라고 쓰죠. 표현하죠.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변동성이 많이 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시장은 걔네들이 4% 빠져도 1% 정도뿐이 안 빠지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1월 달에 LG에는 솔루션이라는 수급적 왜곡 현상 때문에 1월 달에 빠질 거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1월 달, 2월 달이 정말 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도 팔 만큼 다 팔았고 기관도 팔 만큼 다 팔았고 단지 사지 않을 뿐이지 지금 시장에서 우리는 밑으로 보다도 좀 반등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제 여기서는 좀 매수해봐야 되는 게 아니야. 이 심리를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좀 올라가려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미국이 폭락해버리니까 못 가고. 폭락해보니까 못 가고 이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시장이 작년부터 빠지지 않고 올해부터 같이 빠졌으면은 미국 4% 빠졌으면 우리도 3% 4% 빠졌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빠졌고 예. 상대적으로 지금은 견조하게 버티고 있고. 그렇죠. 우리 시장이 네. 반등을 못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경기 지표하고 금리 인상, 양적 기초가 온갖 악재들이 있지만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이 방향을 못 잡고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반등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게 우리 시장의 지금 현실이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팔아야 된다, 사야 된다 그 조급증보다는 오히려 네.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핵심적인 종목들 잘 지키고 네. 그리고 우리가 5월달, 6월달 인플레이션 지표 이런 네. 것도 확인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좀 넘어가자. 좀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22년)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첫 번째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네.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자세히 보다 보니까 섹터 내에서도 대표적인 종목들이 실적 차별화가 워낙 커요. 네. 그리고 어떤 섹터 이런 부분이 좋아가지고 주도적인 섹터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좀 눈에 많이 띄었던 이런 주도적인 섹터라든지 아니면 종목들 혹시 보이시는 거 있으세요? 이번에 이제 실적 시즌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확연하게 실적으로 차별화가 된 건 확실하고요. 뭐 네. 이거는 뭐 주식시장의 영원한 정석이고요. 그렇죠. 3개월마다 예. 항상 돌아오는 예, 이벤트죠. 실적으로 그냥 어떤 실적 좋은 거는 반영하면서 올랐고 실적 안 좋은 거 때려 맞았고 요번에 그냥 정확하게 보여준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에게 힌트를 준 거는 이런 것들이죠. 어떤 쪽이 실적이 좋았냐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작년에도 한번 시장이 미스터 마켓이 우리의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쳤는데 요번에 또 한번 그런 게 뭐 어떤 거냐면요. 리오프닝주 막 주장했잖아요. 4월부터 힘을 못 써요, 지금. 예. 리오프닝 주장하면서 여행주, 항공주 얘기했는데 걔네들 힘 없이 있고요. 또 리오프닝 중에 또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다니면서 음식도 많이 먹고 뭐 옷도 많이 사고 네. 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소매 유통 네, 관련주. 소매 유통이 지금 또를 맡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더니 여전히 시장에서는 특히 우리 시장에서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간 쪽은
IT 쪽분이 없었구나. IT. 그리고 그럼 차분이 구체적으로 없었구나. 예, IT 쪽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 IT는 이제 반도체 때문에 반도체 쪽이 따라 못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구분을 조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다 그러면은 반도체 안에서 장비 소부장들이 있잖아요. 네. 이 소부장들을 가만히 보면은 반도체 전체 소부장 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 선단 쪽만 가는 거예요. 그쪽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동차도 가만히 보면요. 자동차 부품을 보면은 내연기관차에 있는 부품들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가 차잖아요. 네. 2차 전지는 자동차의 소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신기술에 의한 어떤 상품, 제품에 대해서 성장성을 따라가면서 이익이 따라가는 쪽만 구분해서 가겠다라는 게 시기장이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IT 쪽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제 폴더폰 본격적으로 6월부터 이제 출시한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죠? 발주했다 그러죠. 부품사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도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그것도 똑같은 거죠. 폴더폰도 새로운 제품이잖아요. 새로운 제품의 이익단이 따라갈 수 있는 쪽은 괜찮았다는 거죠. 시스템 반도체 쪽도 괜찮았다는 거죠. 네. 또 전기차도 새로운 제품이니까 괜찮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직 못 가고 있는 것 중에는 저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가 또 자율주행도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인 모멘텀도 받을 수 예. 있겠네요. 그리고 자율주행이나 아니면은 뭐 그 글래스나 우리 애플에 나오는 글래스나 뭐 이런 것들에 모두가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 로봇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AI 로봇 종목들은 개별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게 있긴 있는데 저는 뭐 그건 빼더라도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 로봇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뭐 AI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보면. 근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을 보면 네. 뭐 3년 연속, 4년 연속 네. 적자 이런 기업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데서 좀 핵심적으로 보고 계시는 로봇 기업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개별 종목은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요. 네. 예. 근데 아무래도 보면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로봇 종목도 아니 제가 그럴 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포털에 그냥 로봇 관련주 이렇게 치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죠. 예, 쭉 네. 나오잖아요. 우리 되게 좋은 나라잖아요. 보면은 재무 상태표 들어가면은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공교롭게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교롭게 거기에 계속 적자인 기업들 있죠. 네. 이런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아요. 상대적으로 유독 강해요. 얘도 강하고요. 예를 들어서 휴림 로봇 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대장 역할을 네. 하고 있잖아요. 탄탄하게 실적이 있는 기업은 오히려 더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게 뭐냐 주식시장이 도대체 그렇죠. 취업 실적을 따라간다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실적이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있는 기업들은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시장이 약하면 그들이 매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걔네들의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시총이 계속 작거나 실적도 없는 기업들은 가지고 네. 있지 않아서 첫 번째 매물 자체가 없고요. 주가를 올려도 어떤 세력이 주가를 올려도 두들겨 맞을 걱정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그쪽이 그래서 센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네요. 예, 그러니까 예, 선수들의 그렇죠. 영역 예. 완전히.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이는 거죠. 네. 이게 주 추세로 이 섹터가 추세로 가는 게 아니고 테마로 움직이는데 국한에서 거래를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실적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도 들었던 생각이 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네네. 다 모두가 서프라이즈가 났잖아요. 네네.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네네네.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셨던 AI, 로봇 예, 예. 그리고 일부 이런 원전 관련이나 정책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만 시장에서 그냥 테마성으로 돌아버리다 보니까 네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시청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이 없을까요? 어떤? 근데 테마를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요.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거의 여러분들 이게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의 10분 중에 8, 9분은 못할걸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네, 그렇지 중간에서 않습니까? 가겠네요. 거의 삼성전자에 선호했고 삼성전자 사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휴림 로봇이니 뭐 원자력 관련주니 이런 거 농업 관련주니 이런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하루 20%만 올라가고 그러는데? 네. 그런데 보면은 막 부럽고 막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조급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그게 마음이 가장 들죠.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파는 성향이 맞아떨어졌다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내 몫이 아닌 것을 했을 때 손실일 때 되게 허망하고 자괴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이 단기 거래 하시는 분들, 소위 데이 트레이더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데이 트레이더들이 구분이 확연하게 두 분류가 있습니다. 네. 잠깐 팁을 좀 드리면 한 분류는요.
상승하는 강세 종목만 쫓아다니면서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추세 추정하시는 예, 추세 분들. 추정하면서 계속 거래하는 네. 분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급락하는 종목들 있죠. 같이 잘 아시죠? 투자자분들. 네. 급락하는 종목들 사가지고 반등했을 때 하고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렇습니다. 시장이 급락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인데 모두 다 올라가는 종목이 없어. 그래서 원래 강했던 종목을 했던 사람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나는 급락 종목을 해봐야지.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습관이 안 돼 있는데 그렇죠. 안 된다고요. 또 약했던 종목만 사던 사람은 막 밑에 많이 빠진 종목 사가지고 나중에 또 올라가면 팔아야지 이렇게 거래했던 분이 급등하는 종목 쫓아서 하면 그게 되겠어요? 네, 안 되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흐름을 보면서 시황을 보면서 거래했던 분이 테마를 쫓아서 거래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리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좀 보인다 하더라도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그분들이 거래를 하는구나. 그들만의 리그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선배 형들 분에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우리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증권사 직원들은. 그걸 하고 싶으시면은 전체에서 일부로 정말 일부를 가지고 용돈 일부 벌기. 뭐 예. 예를 들어서 5%든 10%든 일정 자금만 가지고 그렇게 단기? 정도에서 해보면서 내가 어떤 자신감이 더 생기면 하는 거지 거기에 내가 차화를 걸고 뭐 투자를 한다. 그 부분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그런 종목이 다시 또 시황으로 돌아가면요. 그런 종목만 그렇게 급등락하는 이유가 있고 거기에 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황이 그만큼 약하다는 겁니다. 어렵다. 시장에 주도 주체가 있고 주도 섹터가 있는데 그걸 쳐다보겠습니까? 뭐죠? 그렇죠. 그래서 우라가미 군요가 주식시장의 4개를 얘기하셨으니까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에 가면은 저가주, 관리 종목 이런 종목들이 시세를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시장이 안 좋다, 그 안 좋은 시장에서 뽑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보면 우라가미 군요의 얘기를 보면은 지금은 꺾여 내려가는 상황이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의 움직이는 거죠. 역실적 장세 뭐 이런 부분이 이어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4개로 봤을 때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막바지에 와 있어요. 네. 그 순환 흐름으로 봐도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막바지 가장 힘든 거죠. 힘든 상황에서. 근데 그 막바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럴 수 있겠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막바지라고 했는데 그럼 몇 개월 동안 더 있어야 그렇죠. 되느냐? 그 시간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기간. 바로 반등하느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역대급 위기가 와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엄청 나쁘다고 뭐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있는 다수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1개월 동안 빠졌는데 네. 지금부터 한 1년, 뭐 1년이나 1년 반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을 한다면 지금이 저점이 아니니까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이 11개월 빠진 상태에서 온갖 악재를 반영한 상황에서 이 악재들이 조금씩이라도 해소되는 과정이 나타난다면 저는 반등은 있을 것이다. 빠져나오더라도 그때 빠져나오는 게 맞다. 저는 지금 그런 시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예. 우리가 증시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요 이벤트나 챙겨야 될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의 지표가 가장 중요한 거죠. 중국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믿어? 사회주의 같고 중국의 경제 지표도 못 믿겠고 네. 정책도 막 바뀌고 막 등락이 있고 그래서 중국 그래서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 생각 자체는 중요하지만 중국의 정책과 중국의 지수는 항상 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중공업 또는 LG화 이런 게 10배씩 떴어요. 그 무거운 주식들이. 네. 중국 때문에 그랬습니다. 중국이 세계 공장을 제조업 부흥을 했을 때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전기차 시장도 그리고 그쪽에서 터뜨렸고요. 2015년도에 가장 가깝게 2015년도에 화장품주 10배씩 갔잖아요. 그렇죠. 제약 마스크 바이오 관련주 10배가 날라갔고. 그렇죠. 날라갔잖아요. 네. 그거 중국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콘텐츠나 게임 터지고 예, 중국 중국이 시장. 내수무역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네. 중국은 절대 중국의 정책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국의 지금 경기 지표가 안 좋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부양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소위 공동부여라고 하면서 그래서 리커차 총리가 지금 시진핑을 막 그냥 진짜 공격하고 있는 게 정책이 잘못됐다. 이제 다시 바꾸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아마도 이번 전인대회하고 10월에 재신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쉽게 바꾸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지 그래서 않습니까?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예, 길어질 수가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저도 공급망 그쪽 둔화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10월 이후부터는 공격적으로 중국이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네.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정책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도시봉쇄, 중국이 도시봉쇄하니까 전 세계가 다 흔들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도시봉쇄가 완화되면서 중국의 경제 정책이 어떤 것이 나오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국이 6월 1일 날 자동차 하향 정책이라고 하죠. 자동차 그 산업 促진 정책을 씁니다. 기존에 보조금으로. 뭐 가자나양처럼 가자나양처럼. 보조금 주면서 추가적으로 소비 촉진시키는 6월 달에 그런 발표한다고 정책이죠.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나오면은 전 세계 시장이 들썩, 왜냐하면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도시봉쇄가 끝나면서 그런 정책이 나오면은 그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번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제가 시황을 얘기한 건 아니고 이제 섹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중국의 정책에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것들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준다. 그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 지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네네, 예. 중국이 언제쯤 이렇게 또 셧다운이나 완화가 되면서 돌아서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나가야겠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이시니까. 우크라이나 네. 전쟁은 저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사실 항상 이제 뭐 다른 시각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마리우폴 이쪽 같은 예. 게 끝나면서 끝났다.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은 가정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희망회로 돌리는 것보다는 예. 그냥 시간이 녹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제 왜 여쭤봤냐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10월에 중간 선거 있잖아요. 네. 재신임 받아야 되잖아요. 트럼프도 그렇죠. 푸틴도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이 지금 10월, 11월에 있어요. 네, 그 안에 전쟁 안 끝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지지를 올리고 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러시아 루브라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러시아 TLS 깜짝 지수는요. 놀랐는데. 지수는 네. 일단 2월 24일 날 전쟁 발발했죠. 네. 거기 넘어섰어요, 이미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루브라 가치도 네. 그 전쟁 예, 이전을 예. 넘어서는 모습이 예. 나타나면서 깜짝 그것만이 놀랐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지만요.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가장 크게 변동성을 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유가죠. 네. 유가 그때 90달러 근처에 있다가 130달러까지 갔었죠. 지금 그러다가 100달러 전후로 왔다 갔다 왔다 하죠. 갔다 하죠. 니켈 가격은 어떤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니켈 가격 볼까요? 자연스럽게 좀 보게 됐는데 원래 그냥 지나갈까 했는데 지금 화면 처음에 보시는 건 WTI 유가입니다. 유가가 90달러 근처에 있다가 103달러 갔다가 보시면 확연하게 고점 찍었어요, 얘는요. 그렇죠. 옆으로 횡보하는 예, 옆으로 모습이 그냥 나타나요. 있습니다. 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건 더 다이나믹합니다. 그 다음 건 니켈입니다, 니켈. 네. 지금 니켈 고점 폭등하고 찍고, 난리치다가 완전 거의 폭락했어요. 그런데 이 니켈 가격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움직인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 지수를 여러분 보시면요. 2021년 5월서부터 쭉 횡보하다가 급등했다가 횡보하다가 급등했어요. 최근에 폭락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인도네시아가 다른 나라, 특히 우리나라 작년 7월서부터 내일이 하락하는 동안 인도네시아는 계속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쪽은 특히나 이런 원자재단 맞습니다. 그쪽에서 특히나 식음료 관련된 맞습니다. 이쪽과 연관이 많이 지어지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아시아에서 뭐, 대만을 제일 많이 팔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그다음에 팔았거든요. 네. 그 돈 빼가지고 MSCI 신흥국 인머징에서 리베르싱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돈 빼서 현금 가지고 은행에 넣지 않아요. 그런 자금들은요. 그 돈은 어디 갔냐? 인도네시아를 갔어요. 아, 그러니까 예. 공산품에서 빼서 일부 뭐 곡물 뭐 이런 쪽에 그렇습니다. 이 투자한 IT 거네요. 빼가지고 원자재로 네. 간 거예요. 원자재 한마디로 사고, 표현하면. 곡물 사고. 예, 이리로 네. 간 거예요. 인도네시아 갔다는 얘기는. 근데 얘 보세요. 니켈 가격 그거하고 비슷하죠. 요즘 폭락하고 있죠. 그렇죠. 인도네시아 지금 폭락하고 있거든요. 요거는 희망이 열릴지 모르겠습니다. 단언할 수도 없고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수급의 변화가. 이게 이런 것만 나오면 보면 인플레이션도 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도 이미 반영이 그럴 되고 가능성이 있는 상당히 거네요.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인도네시아가 다시 돌아서지 못하고 여기서 다시 이제 추세적으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대만과 한국으로 오게 해서 아주 높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시나리오를 생각하면서 어떤 시나리오에 내가 맞았을 때 배팅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틀렸을 때 내가 손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나리오가 없는 사람은
올라가도 걱정이고 내려가도 걱정이거든요. 계획이 없으면 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말씀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제가 이걸 보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시장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재밌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진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변동성 장세의 원인과 투자자들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투자자분들께 부장님께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전에 삼성전자를 9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액면보다 전에요. 90만 원 전에 왔다 갔다 하다 100만 원을 신고가하면서 돌파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90 돈에 거의 대부분 걸 샀었어요. 아. 거의 대부분 샀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101만 원을 찍고 19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한 4개월 정도 있었어요. 거의 한 반년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예. 반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기도 하고. 네. 그 반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걸 바가지로 먹으면서 그렇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100만 원이면 그냥 고점 얘기를 항상 하고 있었을 고점이었으니까 때였거든요. 이제 엄청 이제 하여튼 그거 물렸다. 네. 그리고 정말 힘들게 제가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정말 힘들게 그 한 몇 개월 지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빠져. 샀던 게 95만 원, 96만 원 왔다 갔다 했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시장이 네. 있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거에 익숙해서 안 좋은 건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안 좋을 때 계속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를 8만 원에서는 살 이유가 있었는데 6만 원에서는 살 이유가 다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그럼 다시 10만 원 넘어서 20만 원 가느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업이 이익 성장이 계속 늘어나는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경제적 혜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이렇게 빠졌을 때 사는 게 그게 주식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빠지면 시장이 안 좋고 그러면 주식시장이 곧 망할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계 경제가 곧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2,500포인트대에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주식을 하나 갖고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성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걸 내가 샀어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뭐 위기 상황이 돼가지고 2,400 아래 쉽게 안 갈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2,200을 갔어요. 네. 근데 아마 그렇게 가면은 시스템이가 되면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게 갔다 오거든요. 그렇죠. 되게 짧게 갔다 금방 오거든요. 나왔다가 다시 예. 또 급등 나왔죠. 그럼 그걸 버티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럼 나는 그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 주식은 빠질 때 사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빠지면 주식을 하면 안 되고 팔아야 되고 올라가면 그때 다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하니까 조금 표현이 공격적으로 됐는데 죄송하고 여러분께 정말 죄송한데요. 지난 동안에 쭉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하락했을 때 산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 편히 고수익을 큰 수익을 냈던 거였습니다. 어쩌면 용기를 그게 냈던 사람들. 지금일지도 모르고 또 지수는 아닐지언정 종목별로는 그런 종목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보고 내 주식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나 뭐 미국 시장이 빠지고 미국 시장이 어저께 빠졌는데 내 종목이 오늘 플러스인데 뭐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네. 접근을 좀 하시면 조금 더 지금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응원을 드립니다. 네, 박병창 부장님과 예. 좋은 말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결국 시장 지금 전반적으로 변동성 원인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실적 시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응해야 될 투자자들의 자세 이런 부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인도네시아 증시까지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투자자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월간 서울경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